이번 강의는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보는 상견질환과 침치료라는 주제로 최근 한 10여 년간 발표된 다양한 침치료 관련 양질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침치료가 왜 어떤 질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같이 보는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제가 왜 준비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침치료가 효과가 없다, 혹은 침치료는 플라시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한의학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침치료에 있어서 침치료는 거짓, 플라시보 치료가 아니다, 그리고 침치료는 대단히 건전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기초 수준에서 임상시험에 이르는 다양한 의학의 전 영역에서 연구가 많이 과학적인 연구가 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치료들이다. 일반적인 재활의학 통증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종양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두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의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한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모르는 서양의학 의사들에 의해서 한의학의 연구가 대단히 문제가 많고 침치료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한의계에서 적절한 건전한 과학적 증거를 들어서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선제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최근의 양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의 효과는 이러하다, 한의학은 충분히 과학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잘 보기 어렵다 하고 하는 두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의학적 치료들이 과학적으로 건전한 근거를 가진 양질의 치료들이 잘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서양의학 의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파업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점 충분히 알아두셨을 겁니다. 그 반대로 사실 한의학계도 쉽게 바뀌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전문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속성을 깔고 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최신의 지식이나 기존에 말하고 있던 한의학과는 다른 현대 한의학에 대한 지식에 목마른 분들, 그리고 실제 한의학은 현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의학은 기나 혈이나 경락이나 경혈이나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현대 신경과학 위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논리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그 작용 기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왜곡되어 있는 한의학적 치료들에 대한 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강의가 좀 어느 정도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의계에서 침치료에 대한 공격, 최근에는 이러한 공격들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서양의학 교과서에서도 침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침치료에 대한 비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잘 연구되지 않은 일부 소수 연구들을 끌고 와서 이 대단히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 말단에 치우쳐져서 한의학을 공격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학계가 그렇다 치고 한의계에서는 어떻게 근데 최근에 침치료가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의사분들이 말하고 있느냐, 한의대생 분들이 말하고 있느냐, 물론 관련 전문의 선생님들은 달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논리는 침치료에 대한 어떤 무작위 대조 시험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침 연구에서 플라시보 침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주로 2010년 이전에 졸업하신 분들이 최근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하셔가지고 하시는 주장이세요. 왜냐면 그때는 2005년, 6년 계락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샘플 수가 적었기 때문에 침치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만 아시는 분들은 뭐 한의사나 뭐 서양의학 관련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논리들을 펴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침 연구에서도 플라시보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침치료 기법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아큐펑처는 제대로 된 침 시술이라고 한다면은 샵 니들에 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와 같은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한의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한의계에서 이와 같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들이 다소 좀 지체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빠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전에 침치료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침치료의 어떤 분절적인 특성, 피부 자극 그 자체보다도 침이 어디에 자침이 되느냐, 예전에는 침치료의 어떤 분절적인 특성을 잘 모르고 샴침을 놓다 보니까 그냥 유사한 부위에 그냥 뭐 다른 바늘로 자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부 분절이 다른 범위에 자침을 해야 침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분리된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인접한 부위에 자극을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침치료에 대한 기존 이해가 명확해지면서 적절한 대조군,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없는 대조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침치료가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그냥 막무가내로 니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죠. 좀 한의학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양질의 근거를 통한 그와 같은 어떤 뭐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난에는 뭐 비난으로 그냥 의미 없는 글에는 의미 없는 글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한의계가 제공을 하고 있느냐라고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다소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로 인해서 정작 이제 뭐 한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최신 지견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설득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논리 구조, 논박 구조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논문을 가져와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헛짚어가지고 이상한 또 이제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제대로 된 반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기가 전공을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 너무 나의 전문성을 원전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전문성은 원전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보여줘야 되죠. 제가 중국에 이제 광화문병원도 한번 가봤고 서원병원이라고 하는 그쪽도 가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심 병원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그쪽 이제 침구과 의국 이런 데를 가보면은 뭐 침구대성 이런 거 걸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교실에서는 페인에도 냈고 뭐 이제 자마에도 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써붙여 놓습니다. 그분들의 성과는 그분들의 학문적 성과는 이제 원전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침구학 연구자들 그리고 침구학 의사들은 자신의 과학적 학문적 성과 의학적 성과를 세계 유수의 저널에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입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좀 것들이 부족한데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첨단의 최고의 침구학 전문가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기 연구 성과를 양질의 의학 서적에 발표를 해야죠. 그냥 내가 그냥 환자 잘 치료한다. 그것도 물론 좋죠. 그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는 어떤 학문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쭉 이어져 나갈 강의들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의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한의사는 각종 혼자서 막 기초의학에서 임상의학을 다 알아야 되느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뭐 기초를 하실 분들 나름의 기초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학적 치료들에 대한 기전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아무도 거의 그런 거 작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려면은 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은 메인스트림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침치료 무작위 대조 시험 없어가지고 못 믿겠는데 과학적 아닌데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 대조 시험의 논리의 단점을 지적을 한다거나 무작위 대조 시험의 EBM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거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한의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입증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제대로 된 논박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형이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이폰이 있고 삼성폰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삼성폰이 감성 홍보해야 아이폰이 후지다고 해봐 사람들 아이폰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아이폰 이상으로 삼성폰이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안전하고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1대1 비교를 했을 때 우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위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논리 빌려와가지고 쟤네는 이러니 저런 문제 아무리 사람들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판해봐야 소수자분들을 설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경쟁에 있어서 내가 정말 니치 마켓을 가지고 정말 99%는 다 버리고 1%만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비주류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한의사 수는 의사 수의 이제 한 5분의 1에 가깝게 굉장히 팽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마이너 논리를 통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인스트림 논리를 가지고 메인스트림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아니죠. 하고 싶으면은 내가 자료는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설득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음양 오행론을 비롯한 전통 한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왜 나한테 전통을 한다고 뭐라고 비판을 하냐?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전통이 싫으니까 비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자체가 이제 전통의 기나 이런 거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비주류니까 얻어맞던지 아니면 메인스트림으로 논리를 차용을 해서 나는 충분히 너희들에게 자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사실 양자체계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1에서 4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인스트림 논리 그대로 병태생리에서 침치료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용하는지 분자 수준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신경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한의계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배제가 되거나 의사 파업에 있어서도 한의계에 눈길을 주지 않은 것처럼 사회는 한의계에 대해 충분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음양오행을 비롯한 그와 같은 주장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한의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한의계가 인식을 바꿔야만 한의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침치료에 대한 논리를 본다고 한다면은 2017년 LCP 가이드라인에 내서 침치료가 권장된 이유는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침치료가 급성 만성 요통에 대해서 충분으로 통계적으로 만성 요통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에 침치료가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나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 클리니컬한 이제 미닝풀한 이제 효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 통증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엔세이드 그외 여러 물리치료 이런 것들 알고 보면은
내가 그 메타 분석 찾아봤더니 걔네도 똑같던데 걔네도 유의한 연구들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구 메소드가 푸어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침치료보다 더 퀄리티가 안 좋거나 침치료보다도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니들은 침치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전혀 없죠. 왜냐? 그냥 양방에 대해서는 그냥 걔는 뭐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쓰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의계가 똑같이 우리는 근거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전통적인 그런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던 1에서 4번의 굉장히 소극적인 방어나 아니면은 10년 묵은 근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첨단의 시대, 여러분들 스마트폰 1년 지난 것만 하더라도 뭐 제가 아이폰 X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한 3년 지난 것도 사실 뭐 어떤 이제 최신 뭐 그런 근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이렇게 너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그런 이제 올드한 논리들을 가져오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항상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ACP의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RCD를 통해 가지고 급성 요통에 대해서 샴 치료에 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 만성 요통에 대해서 침 치료는 거진 요통에 비해서 더 뚜렷한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진통제 투여에 비해서 침 치료가 더 나은 진통 효과가 있다. 이러면 사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에 비해서 뭐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나 대중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는 이런 근거들은 이제 쏙 빼먹고 침치료는 경락에 대해서 작용하는 치료고 경혈은 기가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침을 놓게 되면은 모이 기를 흩어져 가지고 통증을 개선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전혀 납득을 안 하죠. 뭐 그냥 뭐 소수의 전통의학 매니아 전 인구의 1%에 대해서는 그렇지 하고 이제 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근거들이 없으면은 더 이상 한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서양의학계도 마찬가지 일들이고요. 뭐 난 면허가 있으니까 면허권자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들 뭐 할 거야? 아니죠. 면허권자가 있어도 기초의학 전공자들이 뚜까 패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비난받는 경우 대단히 많죠. 그 의사가 그럴진데 한의사는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남들에게 공격받지 않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강의는 그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근거를 만든다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놓은 게 이제 2012년에 프로토콜 논문이에요. 경추증에 대해서 이제 서비컬 스포달로시스에 의해서 나타난 목 통증에 대해서 내가 효과를 입증하겠다라는 연구를 진행해 하겠다고 이제 그 프로토콜을 써놓은 연구인데 이거 보시면 거의 945명을 대상으로 해서 4주간 이렇게 치료를 해서 한 8회에서 10회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은 한 3개월 이상 할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MPQ라거나 이제 맥겔 페인 퀘스천 에러 같은 이제 MPQ라거나 뭐 SF36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평가를 할 것이고 통계 방법은 아노바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계 방법을 사용하겠다. 부작용도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2012년에 내고 8년이 지나서 이제 2020년 이제 9월 14일이 돼서야 우리가 이제 8년 동안 진행했던 연구가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걸 논문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 분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저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945명에 대해서 1대1대1로 배정을 해서 4주간 치료를 하고 16주까지 이제 팔로우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1대1대1인데 뭐 이제 280명, 뭐 286명, 291명 이렇게 각 군에 배정이 돼서 진자침 치료, 가자침 치료 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얕게 이렇게 천자한 이제 이런 군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 MPQ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이제 진짜 침치료가 우리가 일반 뭐 이제 관훈 이제 GB14 같은 이제 그런 경위를 놓는
그런 침치료 이상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고, 이제 그 효과는 뭐 천자한군이나 아니면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 효과는 16주, 그러니까 4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뭐 이제 침치료 중심 효과, 그러니까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컸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일상생활 지표들, 이제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침치료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 목 통증을 개선을 했다. 뭐 부작용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추증 관련 목 통증에 있어서 침치료가 대단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이제 뭐 침치료가 워낙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페인이라고 하는 물론 통증 분야에선 제일 좋은 전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마 같은 저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8년이 지나서야 1000여 명 대상으로 한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죠.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근거들을 중국에서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 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의사들이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럼 자, 이렇게 내놨으니까 이런 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건 중국에서 했으니까 중의학, 이거는 한국 한의학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안 보여주고 그냥 뭐 이제 한국에서 뭐 그냥 시리즈 뭐 한 10명 우리 뭐 이제 어디 병원에서 이렇게 한 10명 봤더니 이렇게 효과적이었다 를 이제 메이저 근거를 끌고 오시는 겁니다. 아니, 의사들, 이제 양방 의사들이 자기네 치료 홍보할 때 물론 뭐 한국에서 참여하는 임상시험도 있겠지만 제일 이제 잘 입증된 대규모 이제 라지 트라이얼을 가지고 오지. 물론 연구 측면에서는 그런 소규모 연구들이 이제 또 이제 이런 대규모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갭을 메꿔주긴 하는데, 대중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침치료가 이렇게 좋은 치료다라고 소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면서 소개를 드려야지. 그냥 내가 한 게 이건데 내 연구를 통해서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푸어한 연구로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지. 누가 침치료가 이렇게 좋은 치료라고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근거들을, 세계적인 근거들을 많이 알고 침치료는 이런 효과가 있다, 침치료는 이렇게 좋은 근거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는 의학적 중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양질의 근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대중들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이런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최근에 연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와 같은 접목도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치료들이 이렇게 탄탄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단순히 그냥 과거로부터 경험으로 전수되어 온 게 아니라 현대 과학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된 근거들을 가진 치료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확신감이 중요하다 또 얘기를 드리고, 한약의 이미지 개선 한약을 고서에 기반한 전통적으로 그냥 예전에 해왔으니까 좋은 것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이란 정말 첨단 과학을 통해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들이 진료 현장으로 와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인식 전환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의계 스스로가 과학적 사실을 중시해야만 되겠죠.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또 외부 전문가들과의 교류, 뭐 양방 의사만이 아니라 기초의학을 전공하신 다양한 과학자분들과 한의학에 대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현대적인 지식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의사가 왜 기초의학이나 그래도 공학을 하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측면이 있지만, 정말 이제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학문의 특성만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뜬금없는 이제 주장을 한다거나 어설프게 과학화를 한다고 해서 아예 그냥 학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예 뭐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네 라고 하겠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제가 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같은 용어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그게 의사소통이 되지, 내 맘대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내 맘대로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전문 영역 수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외부로부터 그냥 침 효과 없다던데 라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좀 계시긴 합니다. 전혀 그러면 안 되죠. A, B, C, D 이렇게 수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너는 무슨 이유로 이거를 반박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다 한의학에 대해서 돈 받고 비난을 하려고 작심한 애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의계가 아무 얘기를 못 하니까 한의계는 정말 그냥 그 말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제가 앞서 논리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는 사실은 한의학에 대한 공격에 동조를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철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왜 바뀌었느냐? 심취를 기전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연구 설계가 개선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한의사가 어떤 전문직이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100% 다 설득을 할 수 없겠지만 설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한의계가 사회적으로 왜 고립이 되느냐, 외부 전문가들과 교류도 못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걸 수호하려는 분들조차도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은 그 전통적인 내용들도 전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임상에서 써봤더니 좋더라.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 그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기술력이 좋아도 그걸 포장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몰락하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대생들이 이제 내 기술력에만 집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치료하는데 왜 날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이나 어떤 사업 모델화를 통해서 이게 이미지를 잘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리부동한 경우 대단히 많죠. 나는 B라는 신념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A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A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기란 어렵겠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으면은 그럴만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알 수 있다. 대단히 많은 지식들이 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들도 조금 오래된 지식들이고 최근의 성과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있고 제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다 모든 걸 다루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편두통은 말 그대로 정말 흔한 임상질환 중에 하나로 유전적 원인,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뇌감각 처리 이상이 편두통 발생에 기여하는 것이다. 발작 전부터 여러 전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전구 증상에는 환자들에게 문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분이 변한다, 뭔가 피로하거나 활력이 변한다, 식욕이 변한다, 하품이 자주 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보면은 뇌영상 연구들을 해본다고 한다면 시상하부의 활성이 뚜렷해지고 이는 뭔가 시상하부의 기능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어떤 변형계의 작용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편두통 환자 3분의 1은 뭐 아우라를 경험을 하게 되고 뭐 시각적으로 뭔가 왜곡이 돼서 보인다거나 하는 아니면 뭔가 감각이 변화하거나 뭔가 언어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짐이 없는 편두통도 3분의 2가 해당이 되죠. 어쨌든 두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환자들은 메스꺼움, 뭐 광공포증, 소리공포증을 포함해서 편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통증이 해소가 되면서 환자들은 좀 피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임상적인 양상을 쭉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인터넷을 뭐 한의사분들 컬럼을 보시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질환을 뭐 기체 혈화증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기체를 해소하고 혈어를 해소하는 약침과 탕약과 침치료를 통해서 이를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편두통을 이제 좀 바로 앞에 찝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 편두통에서 왜 침치료가 효과적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혈소통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기전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편두통의 발생 기전에 있어서는 뭐 뇌에서의 어떤 기능 조절, 피질이나 시상이나 시상하부, 뇌관 편도체 등 침치료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다양한 뇌 영역 부위,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부위들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통증을 처리하는 여러 영역의 연결성 변화, 침치료가 관여하는 주요 기전 중에 하나겠죠. CGRP를 통한 이를 통한 뭐 혈관 확장 등의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편두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그래서 CGRP 항체 의약품이 편두통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죠. 침치료는 오히려 이제 CGRP의 이제 분비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침치료는 양질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편두통 위험을 뚜렷하게 감소를 시키고 통증 강도를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임상적으로는 뚜렷하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기전들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여기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명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 뇌 여러 연결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편두통 발작을 감소시키는 뚜렷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편두통의 기전에 대한 내용이죠. 뭐 피질이나 뭐 CGRP에 대한 방출이나 3차 신경 컴플렉스 관련한 이와 같은 이제 문제들, 뭐 이제 경추 신경의 문제들, 시상 하부의 문제들, 시상의 문제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떤 편두통의 발생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 관련해서는 편두통 환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흔히 추나도 하시는 분들 목의 문제지 라고 보시는데, 그건 실제로 우리 3차 신경, 이제 경추 신경 컴플렉스나 이제 경추 신경의 문제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경 조절 효과를 가진 치료들을 통해서 추나나 침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 외에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이제 피질을 비롯한 뇌 여러 영역들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관련한 기전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유전적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기압이나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뭐 대사 관련해서 뭐 식습관이나 신경 내부비 기능과 관여가 되어 있는, 제가 한약 강의에서 뭐 이제 NEI라고 해가지고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염증이 대단히 중요하다, 면역계와 신경계와 이제 내분계가 이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게 한의학에서 말한 변증하고 완전히 빼박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가 또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편두통의 발생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염증을 조절하고 미주신경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추론이 될 수 있겠죠. 병태 생리 하나로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뭐 생리 주기나 어떤 이와 문제, 임신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이제 약물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두통의 이제 병태 생리로는 시상하부의 활성화, 그리고 그래서 시상과 이 피질 관련 이제 뇌 연결 회로의 이상, 그리고 뇌 연결성의 변화, 그래서 뇌관의 활성화, 이를 통해서 탈북묵의 활성화, 그리고 전파, 그리고 CGRP와 같은 인자들의 방출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편두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를 해서 임상적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한약의 기전은 잘 모르지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근거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크란 라이브러리 여기서 보시면 뭐 린데 K라거나 브링하우스 B라거나 페이 Y라거나 뭐 이제 미커스 A라거나 화이트 A라는 분들은 침치료 연구자 대단히 유명한 침치료 연구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퍼메드 등을 통해서 아니면 구글 스칼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다 찝어 보시면은 와 이렇게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 양질의 연구들을 하셨네 라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중국인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현재 친구학 연구의 주류는 유럽 연구자들, 미국 연구자들에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책, 침치료의 이제 과학적인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다 이런 분들이 다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책의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분들의 이해가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교과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연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약과 비교시에 침치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두통 발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침치료 후 약 50%의 환자가, 거짓 침치료 후에는 약 41%의 환자가 편두통 발작이 절반으로 줄어서 편두통이 플라시보에 비해서도 플라시보에 의해 잘 반응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편두통 발작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BMJ에 발표된 2004년 연구에 따르면은 샴치윤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단순 대조군에 비해서 침치료가 대조군의 평균 22회 발작에 비해서 16.2회 정도의 두통 발작을 나타내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 있고요. 또 2005년에 발표된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은 3개의 군으로 나눠가지고 약 3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18개의 소에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침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거짓 침수를 받은 환자에 비해 편두통 발작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대기군에 비해서는 두통 발작의 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침치료가 처음에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연구에서도 침치료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된 연구들이 이와 같은 연구들 앞으로도 계속 통증 관련 연구들에서도 저와 같이 보시게 될 건데 그런 연구들 때문에 침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바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치료의 효과를 뚜렷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1000여 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정도가 있어야만 환자들에게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정도의 연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침치료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의 한계가 무엇이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뒤이어 나올 여러 연구들이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됐는지, 어떤 기법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2008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침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 통상적인 치료에 더해서 침치료를 더 하게 되는 경우에는 8.4회에서 4.7회로 이제 편두통 발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적어도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침치료가 분명한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앞서서 제가 코크란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플라시보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치료가 이제 두통, 편두통이기 때문에 침치료를 흉내낸 가짜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들은 반응을 하더라. 진짜 침치료와 가짜 침치료의 효과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적 힘을 가지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침치료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되게 많은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요인들이다. 그걸 알기까지는 이와 같은 많은 시행착오들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 코호트 연구를 결합을 해서 이 코호트군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이제 거의 15,000명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와 연구를 한 1,000여 명에 대한 무작위와 연구를 병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침치료는 효과적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샴침과 가짜 치료와는 통계적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게 여기서는 아예 치료하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치료들이 또 이제 2006년에 또 발표된 연구는 란셋에 발표된 또 대단히 또 양질의 임상 시험인데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래도 좀 큰 규모의 임상 시험이긴 한데, 이 연구는, 거짓침, 대기군, 그리고 침치료, 진짜 침치료 모두가 편두통 환자의 두통 발작 감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침치료의 효과는, 베타 차단제와 유사한 이런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체계를 통해 가지고 침치료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 보험을 이제 대주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침치료 공간에 이렇게 크기를 보여주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 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중국 분들이 이렇게 연구한 연구죠. 이 연구는 이제 48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군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제 자침한 이렇게 연구인데, 가짜 침 치료에 비해서 소양경이나 양면경이 자침할 때 유의미한 편두통 발작의 감소, 이제 연구 기간당 1회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들도 이렇게 점점 침 치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경락 경혈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반영이 되었고, 경락의 실체가 어떤 피부 분절이나 척수 분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자침은 어떤 관련 신경의 기능과 밀접한 관여가 있을 것이다. 척수 분절의 지배와 밀접한 관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연구 결과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2017년에 발표된 또 이제 대규모 이제 연구, 약 250명에 대한 연구에서는 침치료는 거짓침 치료나 혹은 대기군, 단순 대기군에 비해서 뚜렷한 편두통 발작 위험 감소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앞서서 보셨을 때는 편두통 발작 빈도나 어떤 두통 강도 등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편두통 환자들에 있어서 편두통 발작 빈도가 감소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침치료 어떤 연구 설계에 대한 프로토콜들도 개선이 되고, 이를 통해서 침치료가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그와 같은 전환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잘 이렇게 거짓 침치료와 진짜 침치료를 일제로 비교를 해서 침치료가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하게 편두통 발작 빈도를 감소를 시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짜 침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빠르게 편두통이 감소가 되고, 거짓 침치료를 한 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는 군과 유사한 수준의 통증 경감 효과만 있었다라는 게 보여주죠. 그리고 침치료를 이제 중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봤더니 편두통 발작 빈도의 감소 수준이 쭉 유지가 되더라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침치료가 편두통 발작 감소에 있어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